절대 왕권을 추구했던 연산군.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 상당한 정치적 수완과 판단, 그리고 뚝심을 지닌 연산군은 제법 카리스마 있는 유능한 군주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친어머니의 죽음, 아버지 성종의 정치 방식은 새 임금 연산의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신과 대립되는 세력을 제압하며 왕권을 강하게 구축해 나갔다.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고 호화찬란한 잔치는 지속되었으며 백성의 생활보다는 본인의 즐거움이 먼저였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폭군, 본인이 만든 강력한 권력 위에서 방황하게 된 연산군.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신병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의 폭군으로 불리는 인물 연산군. 예전에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 그때마다 악인의 대명사, 와, 조선시대에 어떻게 저런 왕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셨을 건데요. 실제 연산군 일기의 기록만 쫓아가다 보면 진짜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정말 연산군은 독재군주, 폭군,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잘못 판단했던 그런 왕이었죠. 연산군이 성종의 아들인데요. 이 조선왕 중에서는 적장자가 별로 없다 그랬죠. 바로 문종, 첫 번째 적장자, 그 다음에 단종. 단종 다음에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인물이 연산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학자들은 연산군이 이렇게 폭군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적장자 프리미엄이다. 너무 이 적장자로 나한테 누가 감히 간언을 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비판을 해? 이런 의식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보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를 그 시점에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에 대응을 해서 살인파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서서히 등장해요. 특히 아버지 성종 때는 훈구파와 살인파들을 적절하게 이 조화를 시켜서 전국을 운영해 나갔고, 특히 이 살인파들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런 학자들이었고, 왕에게도 언제나 직간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비판과 견제의식이 되게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성종 때도 경연이라 해서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 살인파 학자들은 상당히 성종에게 이런 정치적인 데 있어서 이 처신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데서도 항상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권하고 그야말로 왕에게 직간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연산군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이 살인파들이 싫다라는 거죠. 괜히 저들이 뭐가 무슨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산군이 왕이 된 직후에 바로 실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계속 살인파 출신들이 연산군에게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같은 것도 제기하고, 이런 그 상황에 연산군은 저 살인파들 저것들을 확 그냥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려면 뭔가 정치적인 건수 같은 게 필요했죠. 그런 상황에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498년 무오사인데, 1498년이 무오년이어서 무오, 그리고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사화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연산군 때 그 전대의 실록을 편찬합니다. 즉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실록청이 구성이 되고, 요 실록을 편찬할 때는 그 성종 때 사관들이 직접 기록한 사초를 바탕으로 이 실록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관들이 쓴 사초를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일손이라는 살인파 사관이 쓴 사초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산군과 더불어 이 살인파를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이 살인파 사관 김일손이 쓴 사초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요 사초에 집어넣은 것을 발견을 해요. 대놓고 세조를 비판하지 못하니까 이 바로 의제의 상황을 빗대 가지고 그 삼촌이었던 항우를 비판하듯이 세조를 비판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불경하다 해서 이 훈구파들이 고발을 했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사관들이 대거 정치적으로 숙청당한,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간 사건. 이것을 무오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 무오사 이후에 또 한 번의 이제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1504년 갑자사라 그래서 1504년이 갑자년입니다. 이 갑자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연산군의 생모 바로 이 폐비윤씨 사건이에요. 폐비윤씨는 투기죄도 심했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입혔다라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1482년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된 인물이에요. 성종도 결코 이 일은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지만 바로 이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언급을 하고 그때 폐비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죠.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불러서 결과적으로 처형시킨 이 사건이 갑자사예요. 그래서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연산군의 폭정이 정말 광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이 무렵 연산군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야 이건 정말 이런 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관리들에게는 신원패를 차게 해요. 말을 상가하는 패. 여기에다 무슨 글을 썼냐 하면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거 그냥 글 보기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귀를 그 신하들에게 차고 다니게 했고 경혜루는 맨날 거기에 각지에서 차출했던 기생을 칭하는 명칭이 흥청이에요. 이 흥청들 데리고 매번 뱃놀이하고 뭐 음주감하고 하다 보니까 저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주해서 쓴 용어가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그리고 궁궐 인근의 민가터를 다 이제 확장해가지고 사냥터로 삼는다라든가 독재와 광기에 정말 모든 것을 보여준 인물이 연산군이에요. 그리고 이때 연산군 일기 보면 손바닥을 뚫는다라든가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린다라든가 정말 온갖 고문은 다 개발을 했고 이런 연산군을 조선의 신하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침내 1506년 독재군주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보내는 바로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그 섬에 유배된 후에 2달 만에 결국 병으로 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다가 그 좁은 그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혔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연산군의 생을 재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연산군의 사례에서 독재군주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조선의 어떤 유교 이념으로 무장했던 신하들의 힘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